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 고짝 시절에 절대로 나 법인 전환 안 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개인 사업자 설득해서, 근데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하고 같이 있는데, 아, 근데 불편해요. 이게 법인이, 확실히. 거기다가 이제 법인이 이제 주주까지 나눠져 있으면은, 이제, 이 지분이 나눠져 있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을 잘 안 지켰을 때에 대한 벌금이나 이런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인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어 스스로 공부하면서 우리 같은 컨설턴트한테 의존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공부를 법인을 운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그런 이제 마음이 없으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소부장 기업 특히 그런 분들은 그냥 개인 사업자가 나은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금은 이 책에는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세금은 똑같아요. 세금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세금이 막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고 뭐 퇴직소득세 세금 한번 볼까요? 그 마이크 꺼주세요. 거기 누구냐? 그 뭐 전화통화 소리 들리시는 분? 그러니까 세금 가져가는 건 뭐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법인의 돈 가져올 때 뭐 유상 감자로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급여로도 가져오고, 뭐 상여로도 가져오고, 퇴직금으로도 가져올 때마다 다 돈이 붙죠. 네, 자사주로도 가져오고, 네. 그리고 뭐 유족보상금도 이제 있을 수 있고, 뭐 자사주나 감자는 이제 같은 이제 건데, 이제 여기 이제 자사주, 자기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거니까 자사주고 자본금을 감소하는 거니까 이제 유상감자인데 이거 할 때마다 세금이 붙잖아요. 그리고 이거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어쨌든 나중에 세무조사에 가산세까지 붙잖아요. 그런 거 다 일일이 우리가 옆에서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못해요. 예, 보험 뭐 계약 200, 300 받고서 이거 다 가져갈 때마다 다 처리해 줄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처리 잘못해서 세무조사 당하면은 가산세 맞고 다, 그러니까 운영을 못하면 이걸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거 없잖아요. 뭐 이거 처리 잘못했다, 어쨌다, 뭐 세무조사 뭐 있어요. 매출만 잘 끊으면 되지. 근데 이건 가져올 때마다 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인 운영이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을 두 개 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아니까 하지, 뭐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같은 컨설턴트가 사실 필요한 거일 수도 맞습니다. 자, 어쨌든 안 좋은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서의 세금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절세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제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한테 잘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쓰면은 약이고 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표님이 널 믿고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지. 세금이 절세됩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단 요번에 여러 이제 뭐 바우처 사업이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정부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그 메가에다가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그 성장 사다리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한 50여 개 기업이 이제 발표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데 제가 세봤더니 4개만 개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46개 기업은 다 법인인 거죠. 그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법인만 이게 뭐 선정되는 기준이 있냐? 사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보기에 개인 기업은 사실은 정부에서 돈을 주기가 그래요. 왜냐면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처사업, 정부지원 사업들은 다 이제 이행 보고서나 나중에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지만 심정적으로 개인 기업한테 이 개인 사업자 기업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기는 실질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뭐 가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보면은 발표를 우리 대표님들이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목록이 와요. 30개 기업인데, 저기 우리 한밭대학교예요. 10개 기업만 법인 사업자,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대표님이 자녀가 이어서 받든, 그래서 자녀가 이어받아야 되겠죠. 어차피 대표님은 죽으면 끝이니까 누군가는 이어서 받으려 그러면은 법인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여기 말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 감언이설이 아니고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인데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설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점주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한 책임을 할 수도 있어요. 얘기를. 근데 이것도 보면 그 법인 설립하고 하고 신용카드 만들어 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법인카드? 법인카드? 신설법인은 법인카드 잘 안 나와요. 그 연대보증을 서요. 대부분 법인의 대표가. 그래서 법인 대표의 신용 점수도 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은행 자금할 때 저기 융자할 때도 연대보증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 책임을 했기 때문에 뭐 법인으로 설립해야 된다. 이거는 실무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인이 망하면 대표도 망하는 거예요. 뭐 개인 부동산 지키면서 가수고 만 넣고 법인만 딱 분리해서 운영하는 대표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똑똑한 대표가. 어려우면 개인 돈 쏟아붓고 연대보증 서서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법인과 개인은 분리된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상법으로는 분리가 됐지만은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예. 그리고 가점주주가 간주취득세나 저기 2차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이 나눠져서 사실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람들이 지분이 갖고 있으면 대표이사 변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50% 이상 가점주주 갖고 있어야죠. 첨예한 대립을 할 때 내가 50%에서 51%를 갖고 있어야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지 어쨌든 과점주주로 법인은 운영해야 되고 유한 책임이지만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건 책임을 지는 거라 대표님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냥 뭐 가정주주는 뭐 어쩌고 유한 책임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님이 안 넘어와요. 그러면 수준이 똑같은 컨설턴트가 되는 거예요. 앞에 왔던 놈이랑. 근데 저는 가서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가정주주가 낫습니다. 유한 책임인데 어차피 대표님 법인카드 만들면 연대보증 바로 써야 됩니다. 신설법인은. 대표님 거예요. 안심하시고 요런 처리할 테니까 저랑 같이 만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만든다 그래요. 그럴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열거주의예요. 그래서 열거된 것만 소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친구가 뭐 이자로 줬던 아니면 나한테 돈을 더 주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환차익이 생기든 아니면 제가 뭐 1호 버페 해가지고 지금 뭐 얼마씩 걷든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으로서의 열거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소득으로 안 잡혀요. 개인 사업자는 세금 낼 필요도 없고. 근데 법인은 이제 다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순자산이 늘어나면. 하면 소득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수죠. 소득에 대한 모수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더 많아지는 건 맞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인은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세금을 잘 분리해서, 대표님이 가져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표님이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건 이 두 가지거든요. 성실신고 대상자 전후하고 부동산 매입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실신고 대상자의 아까 기준은 우리 책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성실신고, 실신고 확인서를 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무사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 사업자였을 때는 이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이제 그 소득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 뭐 2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경비 처리를 가공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무조사의 위험이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뭐 1억, 2억이다라고 할게요. 2억이라 그러면은 30%나 40%로 실소득을 잡아요. 그냥 그렇게 일률적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2억이 매출이다 그러면 아무리 뺄 게 없어도 뭐 순이익은 뭐 1억 2천이다. 아니면 뭐 8천이다. 그건 이제 세무사에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야로가 발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과표가 나오면 거기에다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실신고 확인이 되면 세무사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날라가잖아요. 뭐야, 면허증이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률을 높여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실질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신고 대상자냐 아니냐에서 이 성실신고 확인서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 세무사나 이 기장하는 쪽에서 몸을 사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소득률을 높여서 실제 그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표님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대표님이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 시점이거든요. 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부동산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영업권 평가가 안 돼요. 영업권이 발생할 경우에, 건이 발생하면, 이게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양수도로 하는 경우가 가장 우리한테 이제 좋은 경우고 대표님한테도 가장 좋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영업권 평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뒤에 영업권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 영업권 평가를 조금 높게 받으시면 좋아요. 근데 영업권 평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 평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법상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세무사 분들 중에 이 영업권 평가를 세법상 평가가 아닌 이제 그 누구냐 간평사랑 해가지고 영업권 평가를 약간은 이제 높게 책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제 영업권 평가를 높게 받을 때 약간의 장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업권 평가를 높게 책정이 됐을 때 어, 장점을 한번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감정평가를 이렇게 받을 거는 임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음, 대표적을 그렇죠. 가지고 이 영어권 아, 평가를 높게 받게 되면 걸리는 것 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쵸. 초기에 이거를 어, 이제 현금처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못 받으면 미지급으로 달아나도 되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돈이 필요했을 때 대표가 생길 수 있는 가지급 같은 게 아니라 이 돈을 쓰면 되거든요. 소득을 안 예, 받아간 돈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 뭐 금리 좀 많이 뭐 2, 3억 이상 평가가 된다고 하면 2, 3년 동안 사실은 급여를 받지 않아도 요 일반 영어권에서 해결할 수가 있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행운처럼.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급여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영어권 평가는 기본적으로 어, 이게 그 60% 비용 처리가 돼요. 네, 60% 맞죠? 비용 처리 되고, 예, 어, 예. 그럼 비용 처리가 되니까 만약에 40%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급여로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급여가 발생을 해서 근데 급여를 안 가져가고 영업권 평가로 해서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세금으로 봤을 때 네. 급여로 가져가는 걸로 비교를 해보면 영업권을 평가받아서 가져가는 게 대표 입장에서 훨씬 낫죠. 맞죠? 예. 네, 그래서 네. 급여가 발생을 이제 해가지고 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우리가 신고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급여로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 60%로 비용 처리를 하고 기타 소득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대표 입장에 세금 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법인세, 어, 어, 감가상각하고. 예. 법인의 입장에서도 법인 입장에서도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감가상각해서 그러니까 법인의 법인세가 생겨요. 입장에서도 예, 법인세를 줄 수 있는 네.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영업권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부동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게 낫죠. 없잖아요. 있으면은 예, 세금을 내야 되고. 예, 예. 부동산이 이미 갖고 있으면 이 영업권 발생할 경우에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 못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기 전에 이제 법인 법인 전환을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포인트가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 포인트, 네, 성리신고 대상자가 되는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내가 하나 좀 사고 싶은데 하는 그 시점에서 그러면은 넘어가서 저희가 영업권 평가할 테니까 넘어가서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분 이동이나 네, 지분 이동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선희 본부장님이신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면은 이 네, 세금도 세금인데 부동산이 있으면 순자산이 높아지죠. 어차피. 네, 그럼 순자산이 높아지면은 영업권이 발생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영업권이라는 거는 투자한 대비 초과 수익이 많아야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순자산이 많은 거는 투자한 돈이 많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거기서 초과이익이 이제 상법상 보면 아니 세법상 보면은 영업권 평가를 할 때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세법상 평가는 거의 발생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세법성 평가는 이제 찾아보시고 이게 감정 평가를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있으면 결국에는 영업권 발생하기는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부동산이 있기 전에 이 영업권 평가를 하시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에서 법인 전환에 대한 대표님의 니즈는 다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법인 전환 시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전환을 하는 유형, 뭐 세관면 포괄 양수도냐, 일반 포괄 양수도냐, 아니면 일반 양수도냐, 어, 요런 것들은 이제 현물 출자냐, 요런 것들은 이제 한다라는 의사 결정이 일단 일어났을 때,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유리한 방식들을 이제 찾아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했을 때가 가장 좋은 거죠. 예, 요 두 가지 경우. 여기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